새벽 3시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어느 자동차 공장 아닙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발로 걷는 무언가가 부품을 집어들고 컨베이어 벨트 옆에 가져다 놓습니다. 삐걱거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불평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공장 관계자가 한 말이 기가 막혔거든요. 저 녀석은 월급도 안 받고 4대 보험도 필요 없고 밥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 로봇을 공장에 들여놓은 회사는 한국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 1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수십 년째 지키고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저 로봇이 걷고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두뇌, 그 핵심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땅 밖으로 한 줄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샀는데 뇌는 못 가져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숫자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030년. 지금으로부터 고작 4년 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138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시장 조사 기관들이 입을 모읍니다. 하나로 치면 약 18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큰 숫자라서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69.7%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100만원짜리 시장을 보고 있는데 매년 70%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5년이면 1700만원이 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강물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댐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 댐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미국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 피규어 AI가 만든 피규어 02, 그리고 현대차가 11억 달러를 주고 사들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엔비디아가 수조 원을 퍼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고 구글 딥마인드가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2만 달러 이하입니다. 미국 경쟁 제품의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건 비유하자면 삼성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옆에서 갑자기 20만원짜리가 똑같이 작동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을 하나 짚고 넘어야 하는데요. 이 전쟁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로봇 밀도 1위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차세대 지능형 휴머노이드 원천 기술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는 이때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품고 있었거든요. 전쟁터는 인간이 들어가기에 너무 위험한 곳이 많다. 인간 대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질문 하나가 수십 년 뒤 전 세계 제조업의 판을 바꾸는 기술의 씨앗이 됩니다. 다르파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고 방사능 오염 지역에 들어가고 인간이 못 가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회사 중 하나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MIT 교수 출신 연구자들이 만든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 네 발로 뛰는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로봇이 계단을 오르고 쓰러졌다가 스스로 일어나고 심지어 공중제비를 넘는 그 영상들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이 군사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기술을 절대로 아무한테나 넘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기관이 심사합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영어로는 CFIUS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났을 때 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2024년 기준으로 로봇 밀도 1위가 됐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1000대가 넘는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세계 평균이 162대인데 한국은 그것의 6배가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한국 제조업 특유의 빠른 도입 문화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동화 설비가 나오면 경쟁사보다 빨리 들여놓지 않으면 바로 뒤처진다는 절박함. 그게 30년 동안 쌓이면서 세계 1위 로봇 인프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로봇의 세계가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로봇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용접은 용접만, 도색은 도색만, 딱 정해진 동작을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오는 물건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인데 딱 한 곡만 칩니다. 악보가 바뀌면 손가락이 멈춰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다릅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짚고 눈으로 주변을 파악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공장 라인 배치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부품 모양이 달라져도 스스로 적응합니다. 인간이 쓰도록 설계된 기존 공장에 인프라 한 줄 바꾸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경제적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고정형 자동화 설비를 새로 까는데 수백억 원이 들었다면 휴머노이드는 그 공간에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나와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 다니는 단계. 구체적으로는 VLA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비전, 랭귀지, 액션의 약자입니다. 눈으로 보고 언어로 이해하고 몸으로 행동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 AI 모델이 로봇 안에 들어가면서 로봇이 처음 보는 상황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구글 딥마인드, 오픈 AI, 메타, 전부 미국 회사들입니다. 자, 이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위기 하나, 2021년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겠다고 한 겁니다. 약 11억 달러, 한화 1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업계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자동차나 잘 만들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무슨 로봇을 만드냐는 거죠.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상업적 수익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돈은 못 버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영화 같은 장벽이 하나 등장합니다. 인수는 됐습니다. 서류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조건을 달았거든요. CFIUS 심사를 통과하는 대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AI 기술과 아틀라스 로봇의 최종 조립 공정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간주 수출이라는 규정도 있거든요. 미국 땅 안에서도 외국인 직원이 핵심 소프트웨어 코드에 접근하면 그게 수출 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게 됐는데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현대차 한국 본사 사람들이 손도 못 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샀는데 기술 주권은 못 가져온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그 요리사의 레시피를 우리 주방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리사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직접 그 레시피를 배워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을 바꿨습니다. 현대차가 택한 방법은 현지화였습니다. 규제가 미국 땅 밖으로 기술을 못 가져가게 막는다면 미국 땅 안에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 HMGMA 옆에 대규모 로봇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미국 안보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로봇 수요 시장인 미국 시장을 바로 눈앞에서 공략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규제를 피한 게 아니라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로봇 부품 파운드리를 짓기로 한 겁니다. 뇌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면 몸통은 한국이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모터, 프레임, 관절, 구동장치 이 부품들을 한국이 전담 생산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짜놓으면 미국도 중국도 결국 우리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호 의존 구조가 생긴다는 계산이었거든요. 이건 마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못해도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장비를 우리가 독점하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예상 못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유니트리라는 중국 회사가 2024년에 내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G1의 가격이 16,000달러였습니다. 미국 경쟁사 제품의 5분의 1입니다. 단순히 싼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두 발로 걷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집을 수 있어요. 중국 정부가 로봇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세계 1위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터리, 모터, 감속기 공급망을 이미 자국 안에 다 갖춰놨거든요. 이건 비유하자면 치킨 시장에서 한 가게가 1만원짜리 치킨을 잘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2천원짜리 치킨집이 열린 겁니다. 근데 맛도 그냥저냥 먹을만 해요. 업계 반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물류 기업들 중에 일단 중국 거 써보자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가격이 5분의 1인데 왜 비싼 걸 사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중국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면 그 로봇의 센서가 공장 전체를 스캔합니다. 어떤 기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부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작업자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미국 의회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연방 정부 자금으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드론 규제 때와 똑같은 패턴이 로봇에서 다시 반복된 겁니다. 중국산 DJI 드론이 미국 군사기지 상공을 날 수 없게 막은 것처럼 이제 중국산 로봇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현대차 그룹은 AI 두뇌 영역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세계 최고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딥마인드가 가진 거대 언어 모델의 언어 이해 능력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에 이식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와도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인프라, 그러니까 로봇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GPU 클러스터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함께 쓰기로 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딥엑스라는 핌리스 반도체 스타트업과 손잡았습니다. 로봇 안에 들어갈 온디바이스 AI 칩을 공동 개발해서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에서 로봇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판단을 받아오는 구조라면 네트워크 끊기는 순간 로봇이 멈추거나 오작동합니다.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연결 없이 로봇 내부 칩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건데 이 칩을 국내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비싼 엔비디아 칩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을 낮추는 동시에 온디바이스 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위기 셋. 그런데 여기서 모든 로봇 회사들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요. 근데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엄청납니다. 로봇이 물건을 짚다가 떨어뜨리는 실패 데이터,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디는 데이터, 이런 걸 실제로 다 겪어봐야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로봇이 부서지기도 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운전을 배우는데 진짜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서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가상의 시뮬레이터로 먼저 연습해야 하겠죠. 그 해답이 합성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AI가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학습하는 겁니다. 2026년에 문을 열 현대차의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디지털 복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로봇이 수십만 번 실패하고 학습합니다. 현실 공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숙련공이 되어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개발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맥스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말 미국 조지아주 HMGMA 공장. 아무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지켜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전동식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실제 자동차 부품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날이었거든요. 기존 아틀라스는 유압식이었습니다. 유압 장치가 들어가니까 무겁고 유지보수가 복잡하고 고장이 잦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유압식 아니면 이 정도 힘을 낼 수 없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0% 전동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겠냐는 반응이 주류였습니다. 그날 전동식 아틀라스가 공장 라인 앞에 섰습니다. 56개의 관절이 달려있고 각 관절이 360도로 회전합니다. 인간의 팔꿈치는 한 방향으로만 굽혀지죠. 그런데 이 로봇의 팔은 어느 방향으로도 꺾입니다. 인간보다 더 유연한 동작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집어서 컨베이어 라인 위에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올려놓는 작업, 이걸 반복해야 했습니다. 사람도 몇 시간 하면 허리가 나가는 작업이에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패 없이 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가 나중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3번에 한 번은 떨어뜨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보다 정확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쟁사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옵티머스가 배터리셀 분류 작업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말까지 자사 공장에 1000대를 투입하겠다고 했고 2026년에는 외부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각 피규어 AI의 피규어 공인은 BMW 공장 라인에서 용접 보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데모 영상 속에서 공장 바닥으로 걸어 나온 날이었습니다. 배신 반응을 보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휴머노이드의 산업화 원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서 시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재 비상장 회사지만 2027년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소 200억 달러, 하나 약 27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할 때 11억 달러를 줬으니 불과 6년 만에 가치가 20배 가까이 뛰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에는 오랜 숙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A가 B의 주주고 B가 C의 주주고 C가 다시 A의 주주인 복잡한 지분 구조인데 이 고리를 끊으려면 막대한 현금이 필요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으로 수십조 원의 현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로봇 벤처들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기 시작했고 LG전자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과 물류 로봇을 아우르는 자체 생태계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따로 놀던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협공 앞에서 처음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연합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범용 AI 모델의 국산화, 그리고 모터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거기에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도 연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로봇 수요가 폭증하면서 로봇 관절 안에 들어가는 히토류 연구 자석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폐기된 모터에서 히토류를 뽑아내서 재활용하는 자원 회수 산업이 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경제가 자원 순환 경제까지 끌어당기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간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2026년 말까지 가장 중요한 변수는 RAES, 즉 로봇 구독 서비스 모델이 실제로 돈이 되느냐입니다.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거든요.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할 때 쓰고 고장나면 제조사가 고쳐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짜리 설비를 한꺼번에 살 자본이 없어도 도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모델이 안착되면 로봇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겁니다. 반대로 구독 해지율이 높으면 지금의 투자 열기가 거품이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2027년의 핵심 변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성패입니다. 상장이 성공하면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혁에 실탄을 얻고 K로봇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로봇 특구와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얼마나 빨리 현실화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봇이 실제 거리를 걷고 병원을 돌아다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한국이 실증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릅니다. 장기적으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로봇이 단순한 노동 대체제에서 AI,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분기점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로봇,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점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술 변곡점에는 항상 판이 뒤집혔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 혁명 때 거품이 꺼지면서 아마존과 구글만 살아남았고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가 무너지고 애플이 올라섰습니다. 이번 로봇 전쟁에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자들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100%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규제가 발목을 잡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하나가 시장 전체를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쯤에서 반론을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결국 미국 기술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일리가 있습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구글 딥마인드 것이고 GPU 클러스터가 엔비디아 것이라면 미국이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생각해봐야 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를 실제 몸에 넣어서 작동시키는 하드웨어를 누가 만드냐는 겁니다. 로봇의 모터, 관절, 프레임을 한국 공장에서 전담 생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건 단방향 종속이 아니라 상호 의존이 됩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잘하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는 것처럼요.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두 번째, 중국 저가 공세를 버틸 수 있겠냐? 이것도 정당한 질문입니다. 2만 달러짜리 로봇 앞에서 10만 달러짜리가 팔리겠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로봇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와서 공장 전체를 스캔하는 걸 허용할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또 보안이 핵심 자산인 기업일수록 가격보다 신뢰도를 먼저 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제조사들은 이미 중국산 로봇을
정보 계약에서 배제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거든요. 가격은 따라잡을 수 없어도 신뢰도와 안보 인증은 돈으로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 반복 작업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새로운 기계가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계를 관리하고 가르치는 새로운 직군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방직기가 나왔을 때 직공이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섬유산업 전체가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됐거든요. 문제는 그 전환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인데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책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지금 투자하기엔 캐즘 구간 아니냐?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신기술이 초기 얼리어답터를 넘어서 대중에게 퍼지기 직전에 반드시 거치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이 그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캐즘을 먼저 넘은 자가 시장을 독식한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살아남은 회사들이 지금의 아마존, 구글이거든요. 캐즘 구간은 위험하지만 이 구간을 통과한 자에게 남은 건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새벽 3시 조지아주 공장.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묵묵히 부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 로봇을 공장에 들여놓은 건 한국 기업입니다. 그 로봇의 몸통을 만드는 부품은 점점 더 많이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AI는 아직 미국 땅에 묶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빌릴 수는 있어도 전략은 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I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인수를 강행한 건 뇌를 직접 설계하지 못한다면 뇌가 작동하는 몸통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AI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쌓으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것을 만드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과거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처음 배울 때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멈추는 구조가 됐거든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로봇 산업이 걷고 있는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이 전략, 뇌는 미국에 맡기고 몸통을 장악하는 이 방식이 실력 있는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운에 기댄 도박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흥미롭게 읽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